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 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취업 시장에서 채용의 승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직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기본적이고 당연하다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원론적이고 개론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뒷부분에 이공계 중심의 직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선정한 건 취업 알고리즘 이해를 통한 이공계 직무 분석입니다. 사실 이공계 직무 분석은 성공 취업 엑스파일을 포함한 여러 내용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주제들이 선정이 되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과연 직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업이 왜 안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실제 국내의 경제, 사회가 불안한 부분들, 또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도 이유가 될 거고요.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노동시장이 위축이 된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지나친 스펙 위주의 전형으로 인해서 또 스펙이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한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들은 당장의 어떤 이슈가 생긴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결국 직무죠. 그 직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아마도 좀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취업 준비가 안 되고 결국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또 고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취업의 직무 분석을 위해서는 결국 취업의 알고리즘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업의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사실 IT 용어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결국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취업에서는 결국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5개의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결국엔 타겟입니다. 기업과 직무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좀 써 있습니다만 포인트 오브 뷰.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는 오늘의 좀 주제가 될 수 있는 직무를 플로우, 역시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채용의 전형 절차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관문일 수 있는데 결국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글로써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시뮬레이션, 결국에 인터뷰의 과정인데 여러 어떤 실전 면접이나 모의 면접들을 보면 좋겠으나 그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시뮬레이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과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 5개의 톱니바퀴 중에 첫 번째인 취업 알고리즘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 취업 알고리즘의 타겟은 결국 기업, 그 기업의 테두리인 업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직무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토대로 결국에는 1차, 2차, 3차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차의 면접의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산업,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산업의 어떤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 15개의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기, 전자부터 해서 IT, 통신까지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또 하나 업종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원하는 기업을 과연 산업의 어떤 테두리에서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 또 배웠던 어떤 지식, 그리고 경험했던 활동들이 이러한 산업과 연관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가 또 기업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좁혀서 취업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업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취업은 연애다. 결국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듯이 결국 기업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은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에 상당한 집중을 많이 합니다. 사실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실제 기업이 무엇을 좋아하냐는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절차가 있다고 하면 첫째, 나만의 직무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취업 준비생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직무에 대한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고학년들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사실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본인의 전공과 경험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 사실 두세 개의 직무는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직무 리스트를 토대로 두 번째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나의 역량과 매칭시키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이 오늘 뒷부분에 얘기할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에 한 번 직무가 결정이 되면 결국 40년, 50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적성과 흥미 또 그 회사 그 직무의 비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와 그 산업이 해당되는 산업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네 가지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리스트, 오브저브, 베리파이, 그다음 마지막에 에포트, 결국 러브. 그래서 상대방, 결국 기업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업이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다른 부분은 목표입니다. 물론 개인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단기 경영 성과인 매출과 이익 이외에도 분명한 기업이 또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목표에 대한 관리와 목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를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대학 생활에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활동들이 소위 단순한 스펙 쌓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국 목표, 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Y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6개월, 1년에 경험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무슨 목표가 있었는가? 그러한 목표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그 경험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과 경험을 리스트업하고 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기업에서 궁금한 것은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도전적인 일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열정적인 경험은 무엇이 있었는지,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결국 이러한 부분에 가장 첫 머리를 장식하는 부분들은 Y입니다. 결국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 과거의 일도 일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왜 했는지, 그럼 과연 그 일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시작했는지, 그렇다고 하면 계획 수립은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이러한 뭔가 일의 흐름으로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속도, 정확, 효율, 효과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과연 기업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도입니까? 아니면 정확입니까? 아니면 효과? 아니면 효율입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하나의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거나 무수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가지의 딱 안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얻고자 하는 결국 목표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가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 될 텐데 기업은 그만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리소스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력도 무한하지 않고 설비도 무한하지 않고 원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심한 이런 시대에서 결국 기업이 살아남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효율적인 부분들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보다 더 선호할 것은 자명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키워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취업 준비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실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떠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집중을 몰입, 몰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몰입, 몰두보단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한 가지 일만 하진 않습니다. 결국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 또한 연간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리소스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멀티태스킹,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 인재를 바라보는 기업의 관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경험을 함에 있어서 공부도 하고 전공에 충실함과 동시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외 공모전 활동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동시에 동일한 기간에 잘 수행한다고 하면 그 또한 인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선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계와 시스템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계와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계,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결과물이 나오면 기계일 겁니다. 결국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럼 시스템과 기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스템은 결국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다음에 결국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정의 프로세스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다시 또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의 피드백과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일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났더라도 그 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다시 한번 보다 발전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와 시스템에 체크할 부분들은 결국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경험들이 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인턴 생활 2개월 동안 제가 해당 회사에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매뉴얼이 6개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결국 피드백, 모니터링,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노고가 어떠한 곳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구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피드백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업이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책임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들을 기업이 합니다. 여러분은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취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죠. 과연 일을 왜 해야 될까요? 결국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모두 다 인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어떠한 일들도 모두 다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을 혁신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결국 인류의 행복, 인류의 편의성, 인류의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함에 있어서도 과연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인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인트 오브 뷰, 결국 기업이 어떠한 관점에서 인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럼 일은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직무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결국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전문성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스킬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공과 전공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식과 스킬만 있으면 그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냐? 두 번째로 지식과 스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소위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과 스킬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성취지향적으로 활용하는 인재와 그냥 주어진 바 소극적으로 뭔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재는 아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량이 필요하고요. 3번째, 지식과 스킬이 있고 그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국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 3가지, 전문성, 역량, 그리고 3번째 인성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은 뭐 하는 곳일까요? 공부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 곳일까요? 물론 학습 능력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일은 결국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혼자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이 함께 해야 되는 거라면 함께 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건 협업입니다.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툴을 활용하냐? 그게 바로 글과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과정들이 결국 글쓰기와 말하기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업 관점에서 직무를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실제 모든 일들은 이 4단계입니다. 지시를 하고 받습니다. 2번째, 이런 지시받은 내용들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엔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다 모두 협업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지시, 협의, 합의 보고를 직무 관점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의 흐름이라고 사실 주제가 나와 있고요. 비즈니스 밸류 체인, 사실 뭐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일의 가치 사슬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기준으로 한번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직무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직무 흐름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케팅. 맞습니까? 아마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는 연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마케팅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기획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컨텐츠 기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첫 번째 직무의 흐름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이 바로 연구 개발입니다. 결국 리서치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하는 R&D입니다. 그럼 연구 개발 설계가 되면 그 다음이 뭘까요? 곧바로 생산하고 곧바로 양산 체제로 들어가나요? 제조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생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걸 엔지니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범용적으로는 뭐 연구개발, 생산기술, 이공계 전체를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구분한다고 하면 연구개발의 R과 D 그리고 생산기술의 엔지니어를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서는 R,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생산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 다음이 구매 조달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생산 제조라고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매, 영업 이러한 절차의 직무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공계 이제 직무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구매 조달, 생산 제조 이 5개의 큰 직무들이 아마 타겟이 되는 직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공계 직무의 이 5개 직무들을 뒤에서 하나하나 한번 직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개발입니다. 연구 개발의 존재 이유, 세부 역할, 핵심 역량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연구 개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봤지만 뭔가 생각을 결국엔 실행하는 겁니다. 기획을 제품으로 변환하여 거기에 가치를 더해주는 거, 가치를 창조하는 거, 결국 서비스라고 하면 감동을 생산해내주는 것들이 결국 연구개발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제 세부 역할들이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그다음에 펌웨어, 그다음에 영상 등의 어떤 세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직무입니다. 실제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직무 위에 사실은 분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직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직군 내에는 이러한 세부 역할들이 있죠.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로 설계라든지 PCB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러한 주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C 언어, 자바 언어 또 그러한 C 언어, 자바 언어들을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해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기계공학을 전공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어떤 가고자 하는 타겟이 될 텐데 결국 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CAD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할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실습들을 해봤는지가 결국 이론과 실무적인 어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의 존재 이유가 결국 기획을 제품으로 변환해서 가치를 더해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완결지향성, 창의성, 도전정신입니다. 이걸 하나씩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완결지향성, 왜 완결지향성이 중요할까요? 완결지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완벽성입니다.
완결 지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도 기업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직무에 완결 지향성이 필요한데 연구 개발에서는 왜 완결 지향성이 필요하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어떠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불량이 난다고 하면 그 불량의 원인을 조직에서 기업에서는 추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의 불량일 수도 있고 공정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설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품질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고 있는 연구개발 직무 수행자들은 그 어떤 직무보다도 완결 지향성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사실 모든 직무에 또 창의성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에서는 왜 창의성이 요구될까요? 존재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기획을 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왜? 그 제품은 누가 사용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사용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위 융합적인 인재를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기술을 연구하는 개발하고 이런 직무 수행자들에게 융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문학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해보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연구 개발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뭔가 사명감도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도전 정신이죠. 사실 한 번에 완성되거나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일로서 창출해내는 것들이 세 번째 도전 정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고 세부적인 역할과 연결해 보시고 실제 그러한 존재의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그 이유와 함께 핵심 역량이 이래서 이 역량들이 요구되는구나. 나는 이러한 역량들을 어떠한 경험을 토대로 갖추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무는 연구개발 다음에 생산기술입니다. 제가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기술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곧바로 연구개발하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구개발 하시는 직무 수행자들이 완벽의 어떤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결국 생산기술의 존재 이유는 설계 제품을 결국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최종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기술이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세부 역할들을 본다고 하면 연구개발에서 설계한 설계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산 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립 라인을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산 준비, 결국 공정의 매뉴얼, 제품의 매뉴얼들을 만듭니다. 이러한 매뉴얼 준비들이 결국 양산 준비가 될 거고 양산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결국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결국 생산기술 직무 수행자들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들은 공정에서 무슨 불량이 나면 소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직무 수행자가 생산기술 직무 수행자입니다. 가서 불량의 원인이 뭘까? 부품의 불량인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정상의 어떤 기계 불량인가? 아니면 인적 어떤 오류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설계상의 오류인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실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을 조치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 생산 기술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정교함, 두 번째는 설득력, 세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생산기술의 존재 이유와 세부 역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정교함이 그러면 왜 요구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이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완벽함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 양산으로 돌입하기 전에 이 정교하게, 세심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 어느 조직, 어느 기능에서 발견이 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조직에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사실에 접근해서 팩트 베이스로 설득력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설득력이 생산기술 직무 수행자에게는 중요한 어떤 역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괄호치고 순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생산기술의 세부 역할에 세 번째 보면 불량 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민첩하게 달려가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말로는 위기 상황의 대처라고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민첩하게 빠릿빠릿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사실 요구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세 가지 정교함, 설득력, 민첩성이 결국 생산기술 직무 수행의 존재 이유와 세부 역할을 고려할 때 필요하구나. 그럼 나의 역량과 어떻게 매칭을 할까?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공계 직무 중심 세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사실은 품질 본부, 품질 팀의 일만은 아닙니다. 모든 조직의 일원들은 이 품질을 얼마나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지에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주체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 이 품질 본부, 품질 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품질이라고 하는 조직은 왜 존재할까? 그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완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기술의 어떤 직무 존재 이유와 다소 상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취업준비생들은 조금 분석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부 역할에 이제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품질의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소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SO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뭔가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품질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조직의 세부 역할의 첫 번째는 이러한 법규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을 수립하고 회사 내의 절차로 수립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영어의 얘기로 하면 직무를 Quality Assurance에서 QA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이제 QC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보다 좀 더 빨리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품질 조직의 세 가지의 큰 직무는 QM, QA, QC 그리고 소위 RA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QM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협력업체들, 벤더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위를 상당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넓혀서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요. 사실 QA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 내부에 들어와서 법규적이고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증 인허가는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라는 절차를 또 준비하고 그 서류를 만들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직무가 RA라고 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직무가 주로 QC라고 하는 직무인데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직무입니다.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들 직무를 목표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QM, QA, QC
RA 이러한 부분들의 직무를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중에 저는 QC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품질 정책 수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상이한 상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품질 정책 수립, QA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QC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로 얘기합니다. 물론 10년, 2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일, 저러한 일, QC, QA 일들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당장 입사해서 해야 될 역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핵심 역량이 세 가지 제가 원칙과 정도, 두 번째로 분석력,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존재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핵심 역량은 결국 세부 역할이 무엇인지와 연결됩니다. 결국 품질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 과하게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품질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혹시 품질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량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소위 압박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질, 왜 그거 지켜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교육들과 전문성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왜 품질이 불량이 날까요? 쉽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품질이 불량이 나는 이유는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소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워야 됩니다. 학습이 중요합니다. 또 모르면 또 찾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잘 알고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왜 품질이 지켜지지 않고 불량이 나는 걸까요? 그 두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원칙과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절차, 규정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량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불량이 나는 이유는 제품이 서비스가 잘못되는 이유는 첫째, 잘 몰라서 두 번째,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과 절차를 본인 마음대로 스킵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품질을 담보하고 양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품질을 목표로 다 일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품질 조직, 품질 직무 수행자들은 원칙과 정도가 그 무슨 역량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역량은 분석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생산 기술에서 먼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사실 소위 루트 코즈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조직은 사실 품질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어느 조직, 어느 기능에서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은 통계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분석 툴을 통해서 뭔가 시사하는 바를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 그 어떠한 조직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분석을 통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협업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 협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인 관계에서 소통을 강조한다고 하면 결국 뭔가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 해결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얻어진 경험, 얻어진 역량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일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품질의 어떤 핵심 역량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을 했고요. 네 번째는 구매 조달입니다. 구매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상당히 폭넓게 기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매 조달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결국 완제품이 필요한 양질의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 제품의 어떤 구성하는 부품들이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떠한 전기 전자 제품들은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모두 해당 회사에서 전부 생산해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구매 조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시에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구매의 미션인 사실 전략적인 소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역할에서 보면 역할의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전략적인 소싱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에 제가 기업이 선호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인풋 대비 아웃풋, 결국 생산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인데 인풋을 담당하는 게 결국 구매 조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품을 공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러한 양품, 동일한 양품이라고 하면 그 원가를, 코스트를 줄여주는 역할이 결국 구매의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전략적인 소싱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협력업체들, 많은 벤더들 중에서 양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구매 원가를 그래도 조금 내릴 수 있는, 다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스펙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고민 중에 많이 있는 게 영어죠, 영어. 사실 제가 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영어가 조직에서 왜 필요할까요? 영어가. 이 부분을 전략적인 소싱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가 어떠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높고 낮고 회화의 실력이 높고 낮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어가 실제 일상의 업무에서 쓰여지는 빈도수는 해외 영업이나 해외 마케팅 이러한 직무를 제외하고는 사실 일상 업무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영어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 일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획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들, 기획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을 기업에서도 원하진 않습니다. 결국 기획이라고 하는 건 실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취합해서 결국 분석한 다음에 내가 또는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는 거죠.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 기획력이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영어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인 소싱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영어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이 벤더, 이런 업체들을 어디서 찾을까요?
국내에서 찾을 겁니다. 국내의 어떤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가지고 서칭을 통해 가지고 국내 업체들 중에 우수한 업체가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리 사실은 모든 어떤 시장들이 판매 시장도 되지만 실제 많은 구매 업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영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일을 함에 있어서 구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소싱을 할 때 이 영어의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좋은 어떤 업체를 발굴함에 있어서 결국 국어가 아닌 영어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소싱을 한다고 하면 우수한 업체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 구매 조달의 세부 역할은 결국 조달입니다. 이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운영적인 측면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적시, right time입니다. 사실은 도요다의 간판 시스템이라고 예전에 TPM이라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개념적인 부분들이 결국 적시입니다. 인타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봤을 때 실제 부품이 만약에 모자라서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그건 기회비용이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적시의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에 위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구매 조달의 사실 두 번째 역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협력업체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평가 기준들을 수립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그 세 번째 역할이 됩니다. 이러한 구매 조달의 존재 이유와 세부 역할을 볼 때 핵심 역량은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겁니다.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합니다만 제가 아까 영어의 예를 들었듯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좋은 업체를 발굴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원가 계산입니다. 결국 수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원가에 대한 감각과 계산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상력입니다. 설득, 문제 해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긴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업이 협력업체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그 협력업체에게도 뭔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이 세 번째 역량이 됩니다. 이상 네 가지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생산 제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생산 제조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앞 단계의 직무, 일의 흐름에서 확인했듯이 앞 단계의 직무에서 잘 수행한 것들을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뒤에 판매, 영업이 있지만 결국 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생산은 결국 존재 이유는 정해진 공정 매뉴얼에 근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오늘 일일 생산량 100개, 그럼 100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존재 이유고요. 이러한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역할이 결국 생산관리, 생산 설비관리, 공정관리, 실제 또 생산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역할들이 좀 더 앞에 직무에서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생산, 플랜트, 공장, 사업장 이런 개념보다는 보다 이러한 역할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세부 역할을 통해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제가 세 가지를 책임 완수, 두 번째는 개선과 혁신, 세 번째는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책임 완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에 책임감, 꼼꼼함, 성실함을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생산 제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책임 완수입니다. 책임감 있게 하루에, 주간에, 월간의 목표량을 달성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생산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선 혁신입니다. 생산 현장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낭비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가 생산 관리라고 하는
직무 조직이 되는데 그만큼 관찰력과 호기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혁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역량이 되고요. 세 번째 역량은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결국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산 기술이 달려와서 보겠지만 생산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 불량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 요구되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이공계 직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을 흐름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무엇보다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취업 준비생들은 저학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3학년, 4학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4학년들은 시간이 많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기업의 리스트를 먼저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보다 좀 더 좁혀져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산업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고 하면 아마 이 기업을 리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의 리스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의 리스트를 준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지원 준비하고 입사 지원하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여러 채용 포털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해당 기업의 리스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십니까? 아마 이러한 방법들이 대부분이 될 텐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 기업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기업에 전화를 할 겁니다. 기업에 전화를 해서 올 하반기에 아니면 올 몇 개월 내에 채용 공고,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기업이 채용 공고,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기업 리스트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업 리스트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러한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시켜서 채용 지원을, 그러니까 입사 지원을 하시고 그에 따른 준비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입사 지원 준비 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성공 취업 엑스파일에서 제가 취업의 알고리즘을 통한 이공계 직무 중심의 직무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